아, 2명 빠졌네. 다시. 금방 오겠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컴포즈 커피 모바일 쿠폰 결제에 성공했어. 그래서 원장님 아침에 같이 커피 한 잔 뽑아 먹는데 원장님이 이게 쿠폰을 선물해 줬더라고. 그러셨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4번 결제 시도했거든. 다 실패했는데 오늘 성공했어. 그래서 근데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랄 의외야. 나도 잘 못하거든. 왜 실패했냐면 자꾸 바코드를 읽히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되지 싶었더니 오늘은 뒤에 서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뒤에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거 적립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제하기 전에 뭐 적립할까부터 물어보잖아. 그게 자꾸 바코드를 대고 있으니 인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적립 안 함 누르고 결제하기 누르니까 그때 모바일 쿠폰이 뜨대. 딱 했더니 그래 오늘 커피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방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하고 그래 내가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 자, 우리 이제 오늘도 파이팅 하게 날씨도 좋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 문제집 70페이지. (268번입니다) 268번. 신공공 서비스 옳지 않은 것, 옳은 거야 아니면 뭐라고요? 옳지 않은 것으로 연결된 것. 기업, 공무원이 반응해야 대상은 고객 유권자 아니죠? 공무원이 반응해야 될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 됐습니다. 그죠? 시민. 년, 책임 확보 방법으로 개인 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 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이익의 총합은 우리 신공공관리론에서 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신공공 서비스는 공익은 민주적 담론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죠? 민주적 담론의 결과물로 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량은 인정되지만 제약은 수반, 맞죠? 재량은 인정되지만 제약이 수반된다. 됐습니다. 그죠? 재량은 인정되지만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됐습니다. 탈신공공관리와 잠깐 헷갈렸네요. 그죠? 자, 재량 인정, 제약 책임 수반. 다시 재량은 인정되지만 제약과 책임은 수반돼야 된다는 우리 D것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리얼,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맞죠? 담론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담론의 결과물. 미엄,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보 규모를 축소하는, 이거 정보 규모 축소는 신공공관리론이죠. 그죠? 틀렸다. 그죠? 자, 71페이지 269번.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그죠? 해경 간부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에 시험 봤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다. 그죠? 신공공 서비스론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맞죠? 니은,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 이익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맞네요. 됐습니다. D것,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은 신공공 관리론의 미션 드리븐, 임무지향적인 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리얼, 맞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뭐로 행동하라?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전략적 합리성, 옆에다 한번 써보시면 무슨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합리성과 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해요. 미엄, 방향 잡기보다는 봉사하기. 맞죠? Serving than steering 됐습니다. 방향 잡기보다는 봉사하기. 비업, 고객은 아니죠. 그죠? 시민에 대한 봉사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엇.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그죠? 사람을 생산성의 도구로 보지 마라. 사람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라는 것은 신공공 서비스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272번. 신공공 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던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이건 절대 아니죠. 그죠? 고객으로 보면 신공공 관리론입니다. 니은, 민주적 시민 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강조한다.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조직적 인본주의는 아주 어설픈 말인데 공무원이 Public Service Motivation 그래서 공직 봉사 동기라 그럽니다. 그죠? 공직 봉사 동기. NPM에서는 관료를 어떻게 바라본다? 관료는 이기적 인간으로서 그냥 주어진 성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에이전트, 대리인. 그래서 앙트레 프레뉴 공공기업가로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유인 체계가 잘 먹힌다? 성과급이 잘 먹히겠죠. 그죠? 근데 NPS에서는 공무원들은 뭐가 가득한 사람? 공직 봉사 동기. 다시 뭐라고요? 공직 봉사 동기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어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싫어하는데 물론 불교도 싫어하고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라마교 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맨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면 저는 주님의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이. 어떤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인한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스테워드. 에이전트가 아니라 스테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인은 주인과 내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과 같은 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높여줘야 된다? 공직, 봉사 동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자, 되게 성과급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원봉사를 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원봉사를 내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적으로 진짜 봉사심에 충만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외적으로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봉사 점수를 받으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모르니까 내가 자원봉사 왔는데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약간의 사례를 해서 고맙다고 감사 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를 올까 안 올까요? 자원봉사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이론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내 스스로 봉사하고 싶어서 온 사람한테 사례를 주면 다음에 자원봉사로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적으로 내가 봉사심이 충만했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례를 줬으니 자원봉사 왔네? 그럼 이것도 뭐 때문에 왔다? 요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원봉사 온 사람한테 내가 사례금을 줬는데 자원봉사 안 왔어요. 사례금을 줬는데 자원봉사를 안 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돈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시 약간의 성과급을 줬답니다. 자 보세요. 성과급을 주면 오히려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이게 PSM의 논리하고도 비슷한 이론인데 약간의 이론은 다른데 이게 자기결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높여줘야 된다? 공직, 봉사 동기를 높여줘야지. 이러한 외재적 보상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 내재적 욕구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D것.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맞죠?
그래서 책임의 다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의 다원성 옆에 적어주시고 책임의 다원성, 다면적, 다원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의 다원성입니다. 자, 가시죠. 리얼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틀렸죠? 합리적 선택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공급에서 합리적 선택은 우리가 공공관리,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절대 신공공 서비스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273번 거리가 먼 것.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 강조. 2번 책임의 복잡성과 다차원성. 3번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4번 관료 역할 방향 잡기와 함께 봉사하기. 아니죠. 방향 잡기보다는 뭐하기? 봉사하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넘어가시고 285번 75페이지 285번 자, 신공공 서비스론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공론조사죠. 그죠? 공론조사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등대쑥 수용. 다시 뭐라고요? 등대쑥 수용입니다. 등대쑥 수용. 자,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말하는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입니다. 다시. 담론은 어떤 대화. 여기서 뭐가 충족된? 1, 2, 3, 4. 뭐가 충족된? 등대쑥 수용. 다시 뭐라고요? 행정법 공부하시죠? 등대난 쑥은 너무 귀한 거라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뺏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수용이라 그러죠. 토지 수용. 그죠? 자, 다시 등대쑥 수용. 저쪽. 자, 누구나 다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성? 평등성이죠.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성? 수기성.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대화를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성? 수용성입니다. 요 네 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17년 공론조사 설명했죠.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들 5,100만 명 중에서 랜덤 샘플링, 그래서 청화 표본 치출로 몇만 명? 2만 명을 선발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뽑힐 수 있었으니까 평등성이죠. 거기서 500명을 공론조사단으로 모셨는데 이 500명도 국민 전체를 성별이나 정당이나 직업에서 뭐 할 수 있다?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단 말은 선호 변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특히 20대들이 반대가 60이었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몇 번? 찬성이 60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충분히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수용성이 90%가 넘었죠. 그래서 디스코스. 담론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화. 등대쑥 수용이 충족된 대화가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여론조사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거.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만약에 결국 470명이 끝까지 했는데 만약에 한 300명만 했다 그러면 200명이라고 40%가 탈락돼 버렸으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조사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건 맞죠?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렇고 2번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에서 우수하다는 게 아니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 그랬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론조사는 응답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또 돌려가지고 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분은 다시 모셔오기 힘들죠. 3번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수기와 토론 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 여론을 수련하는 방법.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했었죠. 갑자기 그 교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죠? 4번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질문도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그거 하는 게 나오겠어요? 안 하는 게 나오겠어요? 그런 건 거의 80% 이상 하고 있는 걸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4번 중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 그죠? 됐습니다. 286번 탈신공공 관리입니다. 자, 옳은 것 가 총체적 정부 또는 연결형 정부 맞죠? 총체적 합체적 정부. 니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는 아니죠. 됐습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MPM적 개혁이 분절화를 초래합니다. 이 단어가 핵심이죠. 분절화. 커플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커플링이고 이게 영어에서 D라는 접두어는 거의 대부분 반대어잖아요. 그죠? 디커플링.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행정학에서는 분절화라고 하지만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는 탈동조화라고 해요. 뭐 어감은 여러분 느낌은 비슷하죠. 그죠? 행정학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분절화. 민영화,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등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 분절화를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전통관료제의 상명하복이나 직관적인 성격을 살려서 분절화를 취한다. 그럼 분절화의 반대말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통정부, 재직관, 재규제, 역할 모호성의 제거, 명확한 역할관계 안출. 단어의 뉘앙스만 봐도 무슨 단어와 반대요? 분절화의 반대말이죠. 왜냐하면 탈신공공관리로는 우리 무엇에 집착한다? 분절화의 치유 해소의 무슨 측면? 전통관료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다시 MPM이 있었고요. 포스트 MPM이 있다. 그래서 우리 포스트 MPM을 그냥 가장 쉽게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후기 신공공관리. 이렇게 번역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선생님들은 싸다고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역한 거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라는 단어가 이후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순진한 번역이죠. 왜냐하면 내용은 뭡니까? 신공공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좀 보완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용상 탈이론을 쓰는 게 맞죠. 자, 갑니다. 광의는 뭐라고요? 뭐 이후에? 포스트. MPM 이후에 등장한 MPM을 치유 보완하려는 모든 이론을 뭐라 그런다? 포스트 MPM. 포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살려주는 거죠. 그죠? 그럼 좀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MPM을 치유하거나 보완하려는 이론을 총칭한다. 아주 깔끔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등장한 뉴 가버넌스도 있고 MPS도 있고 공공가치론도 있고 협의의 포스트 MPM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의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 왜요? 시기적이거나 전반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요거는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여기는 담론의 형성을 강조하고 여기는 공공관리를 강조하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협의. 이렇게. 자, 협의의 신공공관리로, 탈신공관리로는 바로 여기 우리 방금 봤던 분절하에 치유. 분절하에 치유하는, 그래서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NPM 쪼버넘입니다. 그래서 286번 디귿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계속 강조한다 그랬죠. 리얼 경쟁 아니다, 그죠? 이런 신공공관리. 미엄 중앙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강화한다. 비업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에 유의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287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정치 행정 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집권 재규제. 2번 경쟁과 자율 강조하며 탈관료제 추구한다. 답은 2번이죠. 탈관료제와 관료제를 조화시키는 거죠. 3번 총체적 정부. 선생님들은 이걸 whole of government를 통정부라고도 번역 많이 해요. 그죠? 통정부, 통정부. 서로 연결되고 통하다. 무슨 정부? 통정부라고 번역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 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288번도 옳지 않은 것.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 중시하는 인사관리. 탈관료제와 답은 2번이다. 그죠?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3번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와 조정의 정대. 4번 통정부. 통정부니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탈신공공관리는 시험 문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신공공 서비스론의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엄청 많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요까지는 제가 100% 보장하는데 20문제 중에서 최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즘에 지금 시대 흐름에 여러분 NPM보다는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쪽에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많겠죠. 그죠? 2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292번. 블랙스버그 선언. 몇 년도? 1985년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자, 1번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한다. 맞죠?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NPM은 정부가 일을 잘 못한다는 무슨 실패? 정부 실패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부 실패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 일단의 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학을 개성한 관료제 옹호론이 있었고요. 관료제 옹호론이 1985년에 무슨 동네에서? 블랙스버그 동네에서 일단의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일리 있는 주장이죠. 정부가 일을 못하는 거는 정부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관료들한테 떠넘기고 부당하게 관료를 때린다는 거야. 근거 없는 관료 휘어치기. Bureaucratic Vesting. 관료 때리기란 거죠. 그러니까 1번.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이 말의 전제는 관료제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정치가들이 관료들을 잘못한 것처럼 자꾸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인식을 시킨다는 거야. 그걸 극복하면 관료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관료들이 전문 직업주의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 갑니다. 가장 어려운 이론을 했죠. 지금 관료 때리기나 관료 후려치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야 돼요? 이원론이 돼야 돼요? 정치행정 이원론이 돼요. 정치가 행정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하면 안 되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행정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가장 행정학 이론 중에 설명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배경 설명해야 되죠. 갑니다. 행정, 우위적,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 다시 행정, 우위적, 정치행정, 이원론이 바로 블랙스버거 선언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의 균형 장치가 돼야 되니까 밸런스 휠 정부는 균형 장치가 돼야 된다. 3번 행정 재정립 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되는 맞죠? 재발견 Refounding Government 1990년대 Refounding Government죠. 4번 블랙스버거 선언은 아니죠. 시기적으로 여러분 신행정학은 1900 몇 년도? 60년대 등장한 이론이고 블랙스버거 선언은 1985년도에 등장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그죠? 문제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참 잘 만들었어요. 아주 이런 문제가 잘 만든 거야. 이렇게 엄청 어려운데 답은 아주 쉽게 떨어지도록 앞에 1, 2, 3분 몰라도 신행정만 알면 대충 그죠?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이스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293페이지 93번 공공가치 창출론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전략 삼각형 맞죠? 전략 삼각형 다시 정당성과 지지의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한 다음 공공가치의 창출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무슨 역량? 운영 역량을 우리가 전략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전략 삼각형이죠. 3번 신공공관리론을 개성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화하죠. 개성한 거 아니죠.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공공관리에 대한 1번에 있잖아요. 무슨 접근? 대안적 접근이잖아요. 대안적 접근. 개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적 접근입니다. 4번 정부 관리자는 무슨 관리자? 전략 관리자. 공공가치의 실현. 옆에다 써보세요. 전략 관리자 쓰시고 무슨 관리자 해야 된다? 전략 관리자. 전략 관리자 쓰시고 전략 관리자. 작년에 여러분 지방직 국어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 문제죠. 294번 기억.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는 누구 거라고요? 지도 그리기는 보호자만입니다. 보호자만.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는 보호자만이고 자 무어만 동그라미 쳐서 위쪽으로 살짝 빼내가지고 공공가치 회계 다시 공공가치 회계 자 아래 내용은 필요 없고요. 다시 공공가치 회계는 누가 주장했다? 무어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는 보호자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니언 바로 니언이 바로 이게 뭐죠? 그죠? 공공가치 회계는 누구 거? 무어. 자, D가 전략 삼각형,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D가 맞다, 그죠? 리얼. 시장과 공공 부분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무슨 실패? 공공가치 실패입니다. 올해 시험에 또 놓을 게 딱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죠. 보호자만의 공공가치 실패의 7가지 기준. 제공자의 부족, 인간 존엄, 자원의 대체 가능성과 자원의 보정, 단기적 시계 같은 우리 책에 있는 그 7개가 시험에 놓을 확률이 이제 가장 많아졌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295번) 딜레마 이론입니다. 딜레마 이론. 옳은 것이네요.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거 1번은 절대 아닙니다. 1번을 딜레마 이론은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 준비됐죠? 우리가 딜레마 이론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볼펜을 살 것인지에 관한 선호가 있고 그 볼펜에 대한 정보가 내가 얼마나 많으면 의사결정의 품질이 엄청 달라지겠죠. 근데 이 모형이 딜레마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드를 설치하면 중국의 반발이 너무 심하게 예상되죠. 사드를 안 하면 한미동맹이 위협한다면서 미국의 반발이 예상되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야. 다시 전통적인 의사결정의 결정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아무리 의사결정자가 결정 능력을 높이거나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딜레마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야. 이게 1번 질문이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이고 딜레마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번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 맞죠? 이것도 결정권의 이양, 결정권의 이양. 비결정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3번 그쵸? 두 대안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균 충분 A와 B가 딜레마 상황이기 위해서는 두 대안 사이에 꼭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만한데 이거는 이만하면 이건 딜레마가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크고 이것도 이렇게 크거나 이것도 작고 작으면 두 개가 균등해야 돼. 하나를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게 균등해야지 무슨 상황에 빠진다? 딜레마 상황에 빠집니다. 자, 상충성이에요. 트레이드 오프.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분절성은 뭐가 불가능한 거?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 다시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4번 단절성, 분절성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이거는 선택 불가피성이죠. 그죠? 선택 불가피성이고 단절성, 분절성은 뭐가 안 되는 거? 절충이 되지 않는 상황. 다시 뭐라고요? 절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299번 너찌입니다. 너찌. 옆구리 설정 지르는 거죠. 옳은 것, 기억. 너찌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무슨 설계? 선택 설계. 맞죠? 선택 설계. 촉매적 수단에 써보세요. 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촉진적 수단. 뭘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규제하는 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우측 보행하라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발바닥 표시만 걸어 놓는 거야. 무슨 설계? 선택 설계. 이건 무슨 수단이요? 촉매적, 촉진적 수단.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면 유도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유도하거나 보조금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 시장 실패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죠. 텀블러 쓰라고 강요 안 하잖아요. 뭘 해놓고 디폴트 옵션을 기본으로 얼마 설정하고 2,000원으로 설정하고 텀블러 안 가져오면 500원을 더 내는 걸로 설정하는 거죠. 기본이 뭐라고요? 텀블러 가져오고 개인컵 가져오고 2,000원이라는 게 기본 옵션이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2,500원인데 만약 텀블러 가져오면 500원 빼준다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면 기본값이 2,500원이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텀블러 안 가져오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이거는 텀블러를 많이 가져온단 말이야.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분이 그 선 하나만 그었는데 유퀴즈까지 나왔잖아요. 도로공사의 그 과장님. 여러분들이 운전할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여기 갈래길이 이렇게
갈래길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할 때 어떻게 해요? 밑에 써놨잖아. 분홍선은 이쪽이고 또 파란 선은 이쪽이죠. 이거 여러분 이 선 하나만 껐는데 교통사고가 30% 줄어도 30%. 여러분 교통사고 30%는 우리나라 1년 전체로 하면 몇 천억의 사회적인 손실을 줄인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면 차수리 한 뿐만 아니라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저 노벨상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거 따라한다 그러죠. 가면 너 벌금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따라갔다가 돈 주는 거 아니죠. 무슨 수단이요? 시각정보를 활용한 시각정보 방법한 거. 촉매적 촉진적 수단. 니은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합니다. 맞죠? 디귿 너찌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 이걸 5글자로 뭐라고요? 촉매적 수단, 촉진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300번은 풀어보시고 301번이 있습니다. 너치론 옳은 것.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다시 뭐라고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지만 개인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니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선호한다. 이것 바로 틀렸죠? 여기 있잖아. 다시 요거 유도하거나 보조금 주는 거 아니죠.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주 질문 잘 만들었죠. 2번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기납적 분석.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 오류나 행동 편향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이걸 바꾸는 걸 연구해요. 관찰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건 연학론이에요? 기납론이에요? 기납론이죠. 기납론입니다. 됐습니다. 정보의 역할 및 정책 수단으로서 선택 설계. 맞죠? 선택 설계. 무슨 수단? 촉진적 수단, 촉진적 수단, 부드러운 개입, 수단 개입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죠. 수단 개입주의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오류와 행동 편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인간이 왜 여러분들의 이거 휴리스틱, 여러분들이 마음의 틀,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는 마음의 틀을 왜 이용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가정, 바로 휴리스틱 밑에다가 쓰세요. 인간은 어떤 상태다? 제한된 합리성의 상태죠.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죠. 여러분들이 만든 휴리스틱이 얘기해보면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 딱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밑에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서 볼펜을 사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하면 볼펜이 너무 많잖아. 사실 내가 1,000원 범위 내에 산다라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0원 내에 선택할 수 있는 볼펜이 너무 많잖아. 여러분 근데 볼펜 어떻게 선택해요? 그냥 진짜 여러분 딱 이게 맞지 않아? 사실 가서 이렇게 하잖아. 맞잖아. 그렇지. 저는 엄청나게 볼펜을 많이 사고 실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하는 순간 뭐만 선택할까요? 저는 이제 일본 제품은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반일을 엄청 세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아직도 볼펜, 고급 볼펜은 아직도 일본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애매할 때는 무조건 펜텔 거만 삽니다. 펜텔 거. 펜텔 제품. 뭘 잡더라도 이게 펜텔 제품 아니면 안 사. 근데 펜텔 제품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뭔지 아세요? 다른 제품보다 최소 1.5에서 2배 비쌉니다. 저는 그 샤프심 있잖아요. 샤프심은 펜텔의 4H만 쓰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샤프심보다 3배 비쌉니다. 다른 게 500원 하면 이건 한 3,000원 정도 해요. 이거 여러분들 4B인가 4H 요즘에 폰을 잘 안 쓰는데 4B인가 4H 한번 쓰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혹시 그 특징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저는 힘이 좋잖아. 우리나라 볼펜 샤프심은 이렇게 조금만 힘 줘도 뚝뚝뚝뚝 부러지거든요.
와, 이거는 그리고 또 문구점에서 아저씨 사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한테는 구라치면 안 된다. 이 말을 내가 한 3번은 들었어요. 4H인가? 4H 같다. 4H, 샤프심 4H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펜 좀 아시는 분이네. 이런 말 한 3-4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의 휴리스틱이야.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일일이 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문구점에 가서 어떤 문구점만 또 가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냥 0.7, 0.5로 분류한 데 말고요. 제조사별로 분류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나는 그런 데만 가. 그러니까 그건 편하잖아. 나는 가서 뭐부터 찾아요? 펜텔부터 찾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두꺼운 펜은 에너겔을 많이 쓰는데 사라사도 쓰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지 편향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휴리스틱. 자, 넘어가시죠. 종합 문제인데 다 보기에는 그렇고 맨 뒤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우리 93페이지 339 이게 여러분 이 문제집 여러분 잘 보시면 딱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시장 실패의 주제에 가서 앞에서부터 풀지 말고 반대로 거꾸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출 문제를 계속 붙여나가는데 최신 문제를 문제 분류별로 끼워 맞춰주면 좋은데 그러면 또 편집을 일일이 엄청나게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귀찮은 이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23년 문제 다음부터 24년 문제를 쫙 이렇게 붙여 넣는다고.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든지 어떤 주제에 가서 최근 문제부터 보고 싶으면 맨 뒤에 문제부터 봐서 거꾸로 풀어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맞죠? 338번까지가 23년 문제잖아요. 그죠? 그 339번부터가 24년 문제죠. 그죠? 24년 자 갑시다. 339 와 너무 문제가 많죠. 그죠? 자, 옳은 것. 기억. 동그라미 맞죠? 자, 제가 여러분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니언, 신공공관리. 자, 기억 틀렸다. 그죠? 죄송합니다.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죠. 그죠? 민영화, 유연 조직은 우리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공공관리의 얘기고 니언, 신공공관리. 시장주의, 고객 지향, 규제 완화. 맞네요. 디귿, 뉴 거버넌스, 공동체주의, 협력체제, 공동공급. 디귿 맞다. 그죠? 리얼, 사회자본, 형평성, 사회장, 복지국가. 사회자본하고는 크게 상관없죠. 사회자본 갑시다. 그래서 두 문자 암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죠? 사회자본. 3개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외웁니다. 호평민 결사. 다시 뭐라고요? 호평민 결사. 윤정. 아이고. 장가. 여기 무슨 가였지? 윤정 아닌가? 소현 미안해. 윤정. 호. 오케이. 평. 민. 여기 좀 어렵습니다. 민.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civic engagement라고 합니다. 시민 참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engagement가 여러분 약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굳이 어떤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든 하여튼 공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뭐 댓글을 달기도 하고 뭐 쓰레기 신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또는 휴지 줍기도 하고 하는 물론 촛불 시위를 하는 이런 것도 포함돼요. 엄청 넓은 개념이야. 공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우리 사회의 속성. 윤정, 결.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무슨 책? 본딩은 좋다 안 좋다?
본딩은 서로를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니까 결속형이고 수직은 공동체 결속감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집단하고 브릿지 다리잖아. 다리는 한글이고 다리를 한자로 교량이라 그랬죠. 교량형. 그래서 다른 연결형.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평. 여기까지 시험 나왔죠. 그래서 브릿징 네트워크는 좋고 본딩 네트워크는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윤정, 수민 해봐. 수민 무슨 자? 4. 자, 어느 한 나라에 사회 자본이 많은지 적은지는 요 5가지의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사회 자본이 많은 것이 호혜규범, 평등, 너와 나가 평등이다. 요즘에 갑질 같은 게 평등하고 전혀 안 맞죠, 그죠? 시민관여, 결사체, 사는 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강의하면 처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지갑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연기가 좋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 신뢰, 내가 특정한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믿음, 내가 그냥 우리 사회를 믿고 있는 정도. 무슨 신뢰? 사회 신뢰. 호평민 결사입니다. 호평민 결사가 사회 자본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죠. 미엄, 신공공 서비스, 사회봉사, 효율성, 방향잡기. 사회봉사는 맞는데 효율성과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니까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340번.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네요. 1번 공공선택론, 인간 이기 합리, 지나치게 단순하다. 맞네요. 2번 거버넌스, 내재적 변수가 많고 변수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모형, 이거는 그냥 외우라 그랬죠. 맞다 그랬습니다. 3번 신제도론, 제도와 행위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죠. 막연한 얘기죠. 4번 과학적 관리법,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 심리적 존재로 보는 것은 무슨 관계론?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자, 34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아주 길이가 깁니다. 이게 국회 8급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객관식 행정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 그랬죠. 342번 보시죠. 바르게 연결된 거, 바르게. 기억은 뭡니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운영, 뭐라고요? 신국정관리조. 니은 정부 부문의 시장 경쟁 원리와 이거는 뭐 신공공관리다, 그죠? 아주 무난한 문제고. 디귿,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분의 시장 경제. 이거는 공공선택론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공공선택론. 343번도 재밌죠. 자, 등장 순서 같은 게 나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여러분 밑에 답부터 보시죠. 저기 지문부터. 가와 나를 먼저 고르면 된다, 그죠? 맞죠? 이런 순서는 지문부터 봐야 돼요. 가, 사이먼, 귤릭. 누가 더 빨라요? 나가 더 빠르죠. 우리가 외웠던 순서가 나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나를 받고 그 다음에 가가 되겠다. 가. 그 다음에 맨 끝에 봅시다. 라와 마니까 라. 신공공 서비스 마. 신공공 관리. 당연히 마 다음에 라죠. 그러면 이제 중간 건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연도를 아는 거니까 아주 깔끔하게 풀립니다. 344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이네. 옳은 걸 고르는 거네. 1번 윌슨 행정연구,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 틀렸죠? 정치와 행정의 차이. 2번 애플비,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그 순환적인 요영력, 정치와 행정이 순환적인 요영력, 정치와 행정이 있습니다. 요 영역을
FLP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요영력을 뭐라고 명명했어? 뭐라고 했어? 소연 이거 무슨 이게 이 영역? 그래서 얘기했잖아. 하연 이거 뭐라 그래?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을 다른 말로 5글자 무슨 썰? 맞습니다. 요 영역을 그래서 통치라고 얘기했잖아. 통치. 행정도 요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행정은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무슨 기능설? 통치 기능설. 통치 기능설은 정치 행정 몇 원론이에요? 1원론이죠. 정치 행정 몇 원론? 1원론. 같은 말이에요. 정치 행정 1원론은 무슨 기능설? 통치 기능설. 통치 기능설. 3번 사이먼. 가치와 사실 구분의 과학으로서 행정학은 가치만을 연구해야 됩니까? 사실만 연구해야 됩니까? 사실만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죠. 논리 실정주의라고 쓰시고 논리 실정주의 4번 왈도는 행정 원리를 추종하면서 행정의 연구 초점이 효율성. 아니죠. 왈도는 우리가 어디서 등장해? 왈도는 1968년 데이비드 이스턴이 후기 행태주의를 선언하니까 바로 누가? 왈도가 미네부룩이라는 동네에서 후기 행태주의를 했죠. 이 사람은 가치 평가적, 가치 개입적 행정 연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 원리주의자는 아니죠. 그죠? 과학적 관리법을 주장했던 우드로 윌슨이나 귤릭이나 어윅 등도가 원리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합시다.